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이제는 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의 한 절반까지 거의 60%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신재생에너지나 신성장 관련주들 중에 주가의 움직임, 그러니까 주가 지수에 반영될 수 있는 큰 종목 위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주가 지수, 종합 주가 지수가 이제 전고점, 전인 미답의 지수에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서 내달리느냐 아니면 이전 지수 쪽으로 또 이렇게 후퇴하면서 조금 조정 같은 것을 보이느냐,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여기서부터 막 내달리면은 뒤에 돈을 싸들고 들고 오는 사람이 쉽게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전고점으로 조금 돌파하다가 또 조정받고 그럴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코로나 때나 문재인 정권 때 특히 배터리 바이오 해가지고 물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 코스닥, 그런 코스닥이 시세 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는 장세고요. 주가 폭등한다 수도 있고요. 폭등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부가 전반기니까 내년은 이재명 정부의 불과 2년 차고 실질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만 1년이 안 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5년 단임제에서 괜찮은 대통령은 2년까지 힘을 발휘해요. 괜찮아 2년 넘게 한 3년 반까지. 그리고 괜찮지 못한 대통령이라도 2년까지 힘을 발휘해요. 그냥 윤석열을 생각하면 됩니다. 윤석열이 2022년 5월 달에 했으면 2023년 5월, 24년 5월까지 힘을 발휘했어요. 그죠? 한동훈이야 그 난리를 피우고 이런저런 이래도 무소불위의 그 힘을 과시했는데 2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권력 누수 현상이죠. 이 사람 믿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일단은 입안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실제로 2년 전후해가지고 청와대,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제법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 쓰지도 않았고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장세는 사람들은 안 팔라고 해요. 내놓고 그리고 남보다 1억이라도 비싸게 팔아야지 1, 2억이라도 적게 팔거나 그러면 손해봤다 생각하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2년 말 2023년 할 때 금매들 막 나오니까 나도 팔았다. 그래가지고 조금 조정을 한 6개월 받다가 윤석열 정권이 그 당시에 부동산 PF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시장에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 일어나면서 50조씩. 그러면서 살아나니까 막 후회하는 거죠. 그때 파는 사람은.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내리기 시작하면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대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팔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많이 내릴 겁니다. 그게 어느 점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남보다 일단은 손해보면서 팔기 싫다. 남보다예요.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세금 내기 싫답니다. 대부분 지금 팔아야 되는 사람은 임대사업자 제도에서 8년, 10년을 못 채운 사람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은 1가구 2주택, 3주택으로 박근혜 정권 때 그거 믿고서 그냥 버티고 문재인 정권 때 팔 수 있는 여유 줬는데도 또 버텼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뭐 4년, 뭐 8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 감면받으려면 실수요 실거주 어느 정도 이런 거를 못 채워가지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 간에 그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자기가 변변히 저축해 놓은 게 없고 부동산은 불패였기 때문에 끝까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운 좋게 지방은 이제 이게 시작됐는데 그래도 수도권과 서울은 한 5년, 7년간은 안정된다더라. 그리고 서울은 영원하다 하니까 그런 망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망령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두 채, 세 채씩 갖고 있는 거 제가 다 아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번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팔고 버티는 거고요. 이제 이건 제가 얘기한 거 너무 이제 서두가 길었죠. 부동산 대체 그 총평은 그렇게 한다면은 공급을 많이 한다는데 서울에 공급할 거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내리기 시작하면 지금 말한 뭐 저기 성대 야구장 도봉구 쪽에 있는 옛날 그 306 그 백이보충대인가 백일보충대 의정부 가는 그쪽에 있는 데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육사를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나머지 뭐 공무원 연수원 부지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 그냥 지으면 그것도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도 안 팔립니다. 아파트라는 게 요상해서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안 팔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끝까지 지고 가고 그리고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풀렸다는 착각. 더군다나 금리가 많이는 못 내리더라도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까지 못 내려도 점진적으로 내릴 것이다. 거기에 베팅해서 사람들이 지어갈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지도 않고요. 전세도 그냥 그럭저럭 할 겁니다. 보합이거나 뭐 아니면 뭐 조금 오르는 정도. 왜 그러면 전세 대출을 이제는 수도권은 2억으로 1가구 1주택자는 2억으로 규제해서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무주택자도 그렇게 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급락을 피하면서 하나하나 금융으로 시험해 보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얼만큼 올라가나 저렇게 보고 얼마나 올라가나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연체율이 얼마나 올라가나 전 시험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한꺼번에 하질 않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넣고 할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부가 1년 차니까 그런데 3년 차, 4년 차, 5년 차 돼가지고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걸 잘못 플레이하다가는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발표한 건 별거 없지 않습니까? 서울 및 수도권에 해준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아마 뭐 대장동을 막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해서 그런데 저는 검찰이 수사한 게 다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대장동 위치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걸 개발할 당시에는 집값이 이렇게 오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금융위기 직후에서부터 2010년대, 13년도 이럴 때니까. 마침 그게 완공되고 그러면서 이제 14, 15, 16년도, 17년도에 입주하고 팔 무렵에 올라서 그런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이런 건설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합니다. 여태까지 주공아파트가 80년대까지는 대세였어요. 개포주공, 고덕주공, 고덕시형뿐만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주공이 지었습니다. 반포 지금
1, 2, 3, 4 주고 이거 구반포 주공이 지었어요. 잘 지었고요. 설계도 좋았고요. 튼튼합니다. 그리고 저 목동에 있는 저것도 사실은 주공이 지었고요. 상계동에 있는 1, 2, 3, 4, 6단지 뭐 이런 거 다 주공이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소비자의 불만은 주공은 싼 자재를 쓴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좀 나은 자재 한다. 이러는데 아파트의 품질을 좌우하는 뭐 싼 자재 이런 거는 별로 중요치 않고요. 주공 자체가 튼튼하게 짓는 거는 예전부터 소문났습니다. 그러면 주공이 왜 분양을 안 하기 시작했느냐? 일기 신도시 때부터입니다. 제 기억에는. 일기 신도시에 그 많은 걸 건설하려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공이 민영한테도 주면서 강남 같은 거 아파트 분양하고 시공하고 그럴 때 필요한 외곽이라든지 자기네 수요가 있는 건 주공이 건설을 했는데 일기 신도시 하면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건설을 했는데 자기네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공이 땅 사성사를 한 겁니다. 기반시설, 하수도, 상수도, 전기 이거를 하면서 획지 구역 토지 획지 정리하고 자기네는 적자나 속된 말로 똔똔 2분 포인트 정도로만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많이 벌었다고 봐요.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감사원이 공기업 하나를 타깃을 해가지고 표적 감사 내지는 정밀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다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래서 90년대 지나면서 민간 건설사한테 땅을 팔았습니다. 그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공이 옛날엔 주택공사, 토지공사에다 주택토지공사를 이렇게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네가 시공하는 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나머지 일정 부분 이윤을 붙여가지고 민간 건설사에 파는 건데 민간 건설사들이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를라든지 PF 대출 거기에 아주 묶여가지고 건설하는 능력이 안 되고요. 그나마 4대 건설사는 뭐 3기 신도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게 곧 끝날 장세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3기 신도시 이런 데서 주공이 정리해가지고 분양을 하면은 이거를 입찰하는데 굵직한 뭐 현대, 삼성 이런 데가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남 재건축 위주로 했던 거고 이제는 용산이라든지 재개발로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분당이라든지 예전에 1기 신도시 그리고 2기 신도시 이렇게 짓는 거 보면 각종 그 민간 건설사들이 땅 낙찰받아 가지고 그 적절한 이윤을 붙여 가지고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정도 분양가에는 안 할 것 같다 하니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한의 이익을 찾는 겁니다. 즉 토지주택공사로부터는 2022년이나 23년도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물가라든지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한 3,000평을 뭐 그냥 수치입니다. 한 1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 토지를 기다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22년도 이러면 서울의 분양가가 한 4천만 원이고 이런 3기 신도시 인근이 한 1,500 이랬는데 지금은 서울 분양가 6천, 7천 되면은 3기 신도시도 이제 2,500 해도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두르겠죠. 근데 좀 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때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하면 금방 건설합니다. 그리고 더 싸게 건설합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는 주공 토지주택공사가 자기네가 시행사가 돼가지고 시공업체 여러분이 GS를 원하면 GS, 삼성을 원하면 삼성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옛날엔 그런 대기업에다만 맡긴다 해서 볼멘 소리가 나와서 추첨, 입찰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아파트는 누가 지어도 비슷합니다. 지난번 GS였던 거로 기억하죠. 뭐 아니면 또 뭐라고 들어오니까 곤란한데. 그리고 현대인가? 현대는 광주에서 지은 거 무너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뭐 들보공법 해가지고 안에 기둥이 없어가지고 그거 송두리째 무너지고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그 잘 짓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이 일어난 뒤에 지었던 95년에서 한 2002, 3년도까지 아파트들 한번 지어놓은 거 보십시오. 정말 잘 지었습니다.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층으로 지었어도. 건자재로 1.5배씩 썼어요. 그러니까 표준 어떤 건축하는 그 규범이 있다면 매뉴얼에 있으면 그 1.7배, 1.5배씩 썼습니다. 그래서 튼튼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내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3기 신도시는 좀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을 거고요. 그러면 뭐 주요 건설사들은 어디 하겠냐? 뭐 강남, 서초, 용산 하겠죠. 뭐 도심 개발하고 그래서 분양가를 슬금슬금 올리겠죠. 정부에서 어느 정도 뭐 건축비라든지 분양가 규제라도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나면은 3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다 해도 내립니다. 분당 많이 입주할 때 강남 집값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산 많이 입주할 때 강북에 있는 그 대부분의 그 괜찮은 지역의 집값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겠다는데 그러기에는 멀고요. 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양도세 70%, 80% 감면받는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나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궁금한 거 없죠? 아, 제가 보는 세계는 이거는 당장 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잘난 체 하는 거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푸틴 미치지 않았다. 여기서는 제일 푸틴이 똑똑하고 그때 서방이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라방에다 그냥 그 한 트렌드도 올렸는데 이 전쟁이 트럼프 많은 사람은 이제 미국의 언론 CNN, BBC 또 우리나라는 그걸 베껴 쓰기 때문에 푸틴이 트럼프가 노벨상에 집착해서 뭐 이거를 끝내려고 하면은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푸틴이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서방의 언론에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잘 못 읽었는지가 저는 여실히 증명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 주장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원래 러시아란 나라는 그 우크라이나 있는데 볼가강을 따라서 발트해를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각종 공국, 도시국가가 모여 가지고 지역국가가 모여 가지고 루스족 그리고 남부슬라브족이 중심이 돼서 러시아란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게 세운 게 길지도 않습니다. 몽골이 철수했을 때니까 몽골은 한국 고려나 명나라에 져가지고 북쪽으로 쫓겨간 거는 15세기지만 모스크바 러시아 일대를 점령한 건 16세기까지 했습니다. 16세기 말 17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신생 국가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설돼 가지고 지금의 러시아는 이집트,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러시아, 유럽 쪽 그러니까 동부 유럽, 중부 유럽을 해가지고 시베리아 쪽으로 걸쳐 있는 거대한 국가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합친 면적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회랑을 건설하는 게 자기네의 목표예요. 그럼 푸틴뿐만이 아니라 고르바초프 이전에 흔히 아기 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레이건이 그렇게 했던 소련 시절 그리고 그 이전 러시아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노프 황제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저러는 거는
서유럽으로 가는 길 하나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나 프랑스, 독일은 러시아와 200년 전 안에 최근 200년 전에 큰 전투를 두어 차례씩 했어요. 그리고 다 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힘을 쓴다 하니까 우크라이나를 앞세워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방패 삼아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비를 대준 거는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주축이 돼서 전비를 대줬고요. 한국과 일본도 적재안이 됐습니다. 간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깃발 꽂고 보병이 그 나라 영토를 점령해서 깃발을 꽂고 여기 우리 땅이다 해야지 그 전쟁은 끝나는 거고 그게 자기네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러시아로서 봐서는 유라시아 회랑을 가는데 서쪽으로 가는 루트 하나만 막혔는데 이게 막힘으로써 중동 유로 저기 러시아 그러니까 중동과 아프리카로 가는 그 길도 좁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동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저기 한국, 북한, 일본 이런 쪽으로 서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만 영세 중립화 더 이상 재무장 못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토 가입 못하는 거고 뭐 이런 보장이 돼야 된다는데 러시아는 긴 역사적 맥락에서 이게 자기 땅이라기 때문에 이 전쟁을 내전처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민족, 러시아 장병보다는 용병인 체첸이라든지 같은 러시아 영토에 있는 자치공화국에 이런 애들이 와서 많이 싸워주고 있는 겁니다. EJ 비슷한 거로. 그래서 지금 현재 3년이 이어지지만 푸틴이 멈춘다고 하고 푸틴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어디 됐든 뭐 용병이든 무엇이든 러시아 영토 내인 자국민이 20만 가까이 희생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뺏은 땅을 젤렌스키 그리고 트럼프의 노벨상을 위해서 푸틴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국제정세는 냉철하고 냉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푸틴이 욕심 많고 러시아가 도를 넘는데 러시아는 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했고요. 이 러시아가 키예프 쪽으로 침공하기 이전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바로 그 러시아 아래 우크라이나에 흑해에서 항공모함 갖고 해상훈련하고 그랬습니다. 자극을 했던 거죠. 젤렌스키가 그래서 내 뒤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면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저기 경상도에 있으면서 저기 대구 쪽에 있으면서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이런 사람들 다시 들춰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하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는 공멸의 길로 갑니다. 이번에도 LG 엔솔 공장 400여 명 중에 300명 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비자 받은 사람까지 저렇게 치욕적으로 끌고 갔어요. 저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는 걔네들이 보기에는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쟁에서 전승국을 해서 전리품으로 딴 식민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루즈벨트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서 조라 식민지 그래가지고 그나마 독립을 한 겁니다. 알제리, 모로코, 베트남. 근데 이 나라의 한반도에선 그게 안 이루어진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알제리 내전하고 프랑스로부터 독립전쟁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은 지금의 영토가 아닙니다. 베트남은 지금의 영토의 3분의 1이었는데 이 나라는 해가 갈수록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의 영토가 된 거는 한 300~400년 전인데 이조차도 프랑스로부터 20세기에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전쟁을 벌여갖고 승리를 해서 독립을 쟁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이 완전한 독립이 되기에는 그렇게 험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치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건 사람마다 역사적으로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립 김영석 씨인가 저기 천안의 그 뭐죠 독립 무슨관 그 사람은 다른 결론을 채택하고 다른 역사관을 보는데 저는 제가 보는 역사관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걸 내전으로 간주해요. 자기네 나라가 이거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벌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2년, 1년 반 정도 그 전쟁을 벌였던 체첸 전쟁 그것도 내전이었습니다. 그 다만 그 내전은 서방이 개입할 소지도 적었고 체첸의 어떤 그 근원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이란이라든지 터키 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걸 눈뜨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도 다민족 국가고요.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저렇게 영토를 빼앗기거나 분열될 소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기서 뺏기면 안 되는 땅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로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서 저 전쟁이 벌어지고서 러시아가 침략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도 이해 못할 것 같고요. 저는 그렇다고 러시아를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멀쩡한데 힘을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나라의 중국이나 소련이 러시아가 와가지고 전쟁 벌이면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는 찬성을 안 하지만 어떤 지금의 어떤 사태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제가 보는 그런 어떤 역사관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벌어지는 거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주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잘생겼다고 했던 알바니즈인데 앞에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바니즈 총리 저게 미국한테 관세 맞으면서 G20인가 캐나다에서 열린 거 끝나고서 바로 그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중국 국빈 방문해가지고 시진핑하고 사진 찍고 난리 났습니다. 왜 그런가?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예요.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나라 중에 영국, 그 다음 캐나다, 영어권 국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호주 이런 순서로 중요시 여깁니다. 호주는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예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호주가 없었으면 미국이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호주를 전략적으로 중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국빈 방문했고요. 미국한테 고율의 관세 맞으면서도 중국에 달라붙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주는 광활한 땅, 적은 인구, 무한해 보이는 그 각종 지하자원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거 미국이 소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그렇게 속된 말로 저속한 편일지 모르지만 알랑방구 낀 겁니다. 거기 사진 찍고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죠. 그럼 김정은 또 푸틴 이렇게 간 거에 잘 보십시오. 서방 외에는 주요국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막루에는 안 섰지만 모디도 왔었고 인도 그리고 브라질도 막루에는 안 섰지만 주요한 인사를 내보냈어요. 브라질은 지금 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브라질, 남아공, 인도 이런 데도 지금은 미국에 붙질 않습니다. 고율의 관세를 다 막아주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중국의 전승절 행사 때 예전에 여성 총리 누구죠? 이제는 이름이 자꾸만 이게 치매가 자꾸만 노인성 치매가 시작돼서 그 사람들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독일은 원래 중국하고 친했습니다. 중세 그 이후로. 왜 그러면 천사세미가 다 비단길로 가고 처음으로 만나는 유럽이라는 데가 헝가리, 폴란드 그런 데였습니다. 독일 이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요구 그리고 바이든 이후 트럼프의 어떤 등살 이런 것 때문에 서방은 참석을 안 했지만
심정적으로 유럽은 중국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전기차를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도 저기 유럽이고요. 미국처럼 중국 걸 전부 거부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중국에 팔아먹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의 세상은 미국은 중국이 추격하는 거를 따돌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그 격차를 벌이고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자기네 전통적인 백인, 서방 걔네들을 끌어들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본, 한국을 끌어들이고 가는 거죠. 그런데 지난 바이든 때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해외 국가의 60에서 70%를 우리가 투자했습니다. 하나도 못 얻었죠. 윤석열 씨일 때. 기억하시겠지만 뭐 바이든이 막 와가지고 투자하고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전력이 그렇게 있으면 이 나라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합의하거나 그럴 때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그 어떤 주요 강요나 이런 사람들이 전임이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야 뭐 내란에 휩쓸릴 가능성도 크고 뭐 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를 방해하려고 한 달 전까지도 한덕수 씨가 뭐 대통령이 되네 안 되네 이러는데 협조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그리고 안 좋게 협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선주를 3, 4월 달에 추천할 때 해가지고 딱 4, 5개월 만에 웬만한 건 2배 그리고 뭐 현대마린 같은 건 4배 올랐지만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수익을 안 내게 할 수도 있고요. 조선이 희생되면서 그런 형국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놈의 관세 때문에 현대 자동차 때문에 조선이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선 펀드건 뭐건 우리나라가 돈은 다 되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갖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거 봤습니까? 돈은 미국이 엄청난데요. 캘리포니아 한 주에 GDP보다 우리가 더 못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그런데 이런 나라한테 다 뺏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어요. 이건 이재명 정부의 탓도 아니에요. 제일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때예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고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든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든지 그런 것도 얻었는데 윤석열 때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 조금 했어요. 조금 했는데도 고마워서 바이든이 방문하면서 문재인 만나겠다는 거 한 겁니다. 원래 아무리 약국이고 강국이라도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제스처를 하면서 대우하고 그리고 예절을 지키는 척 하는 겁니다. 뭐 트럼프는 그런 것도 좀 없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냥 못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씨가 그때.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됐고요. 윤석열 씨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이 뭐 유엔 무슨 펀드 해가지고 세계 갖고 그 뭐 외교관 사설이나 파티에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바이든한테 한 30초나 악수하려고 바이든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걸어옮기고 그 정말 비루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씨? 전 그거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비루할 수가 있나.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외교부 장관은 뭐 하길래 저걸 제지 안 할까? 세계가 중계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씨도 그렇게 많이 잘 얻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해박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참모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참모가 설명해 준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도 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보십시오.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자들한테 막힘없이 질문하고 현안이 무엇인지 아는 대통령이
자,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빼겠습니다. 이재명,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누가 똑똑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지만 언제 처음부터 잘못 이게 그 단추를 깼기 때문에 계속 에러가 나지 않나, 저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참 어려워 보이고요. 현재의 세계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상당수는 지금 미국의 그 손을 벌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었던 사람들은 중국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이제 그 통화 거래 같은 거 중국 거로 바꾼다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은 이미 인도, 러시아 많은 나라들이 바꾸고 있고, 저도 어제 엊그제 그 외신 보니까 뭐 파키스탄뿐만 아니고 동유럽, 남아공,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미국 차관 쓴 나라들이 미국 달러 차관을 썼으니까 미국의 금리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도무지 내릴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바꿔가지고 안정적인 위안화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 패권을 놓고도 지금 싸웁니다. 뭐 중국이라고 돈 많이 안 풀었다,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돈 풀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중국이 더 풀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처럼 저렇게 대놓고 돈을 풀지 않기 때문에 그 미국 차관을 얻거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달러 차관을 썼기 때문에. 그 차관이라는 게 고정 비용으로 뭐 30년간 뭐 연리 1%, 2% 이런 법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는 제로 금리가 가까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엄연히 4.5%, 4.7%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통화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가격이 깨진 겁니다. 세계적으로 괜찮은 공산품을 만드는, 옛날에 폴란드나 러시아, 소련, 구소련 이런 데서 만들었던 조악한 그 전자제품, 라다, 승용차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튼튼하지만 세련되지 않은 이런 게 아니고, 이젠 중국제가 세련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옛날의 저가라고 생각 안 하고 중국이 모든 걸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기대서 사는 겁니다. 중국, 미국, 우리처럼 미국하고 관심이 어떤 밀착 관계, 동맹의 관계, 동맹이라고 하는 관계에 있지 않는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의 형국은 굉장히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지역화되고 그런 와중으로 가는 어떤 그런 통로 같은 그런 단계, 그 단계로 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쪽에 베팅하면은 굉장히 나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요구대로 저렇게 다 해주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만처럼 우리도 20% 관세 맞고, 그리고 현대가 자기네가 조지아에서 만들어 파는 거는 어찌됐든 미국에서 파는 건 무관세 내지는 그런 관세라니까 그거 하고, 나머지는 현대 딴 데서 팔아라. 우리가 왜 현대 삼성전자를 위해서 이 많은 걸 희생을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년 후에는 다른 대통령이 등장할 때 이 관세, 이거 이렇게 투자해주고 이러는 게 맞나?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보십시오. 이번 사태도 자기네 법을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쟤네는 추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는 자진 출국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추방이라 했으니까 추방이 맞겠죠. 이미 세계 각국은 우리로서는 뭐 미국에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불법 입국해가지고 미국 법을 어기고서 취업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질보다는 쓱 지나가는 뉴스와 화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한테는. 그리고
트럼프가 뭐 그럼 교육을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미국이란 나라가 옛날에는 이걸 다 했습니다. 60년대까지는 차에서 기계, 섬유까지도 미국이 1위였습니다. 다 내놓은 이유는 효율적이지 않고 이거를 자기네의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로서는 그리고 자기네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생산해내기에는 부가가치가 없어서 남한테 준 겁니다. 그럼 배터리나 이 전기차를 그렇게 교육해서 해줬다. 자, 예를 들어 보시죠. 이 사람들이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가 좀 기술이 있고 그래도 노동 조건 안 맞으면 그냥 사표 내고 아니면 그리고 그냥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배터리나 현대 정도의 기업이라면 생산직에선 최고의 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비해서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떠날 생각을 안 해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조선이 안 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거제도에 사는 아가씨였는데 자기 언니 그리고 부모까지 다서 여기로 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조선 경기가 좀 나아진다고 해서 부모가 주저앉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거제도에서 그 배들 녹 같은 거 이렇게 벗겨내고 도장 공사하는데 하루 일당 10만 원이래요. 이게 2020년, 21년 가격입니다. 최저임금 9천 원 할 때. 지금도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변했다고 봅니다. 한 15만 원, 20만 원 주겠죠. 그런데요, 이 여름에 푹푹 찌는 더위, 특히 해가 뜨면은 철에서 그 철이 달구어져 가지고 이 배 주위에서 일하는 건 60도, 50도씩 올라갑니다. 흔히 말해서 한대에서 일을 해요. 겨울에는 바닷바람 맞아가면서 손 꽁꽁 옵니다. 그래갖고 부도 있는데 불 피우고 그리고 안에서 그 조선이라면 조선 그 안에 불 펴놓고 합니다. 한대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한대에서 일하는 일자리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수입 인력들이 하는 겁니다. 니카라과, 멕시코, 뭐 코스타리카 이런 데서 장벽 넘어와 가지고 불법 체류하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수해주고 미국의 그 뭐 함정 다 지어주고 온다고 쳐요. 얘네들이 조선소 하겠습니까? 저는 반도체가 뭐건 다 못한다고 봅니다. 그냥 괜히 자기네가 중국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중국하고 한판 붙거나 그럴 때 아래부터 농업 부분 됐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 넣고 2차 산업, 3차 산업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만만한 나라 누구냐? 한국 지목해갖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한국이 세계적 일자리고 미국의 뭐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제가 험한 말 하는데 똥을 싸요. 똥을 싸. 그냥 기자들도 참 할 일도 없구나. 쟤네들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인수에 나왔는데 뭘 보고 배웠을까? 그러면 우리보다 기술이 앞선 일본도 있고 다른 나라 많은데 왜 우리만 할까요? 우리가 세계적이라고요? 아, 참. 아닙니다. 걔네가 원하는 반도체인데 D램도 그러면은 만들어 보라고요. D램 자체도 일본이 자기네가 뭐 LP다, 도시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기네도 국민소득이 높아가서 포기한 부분이 있는 거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부여잡았고 그 시절에 9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나라가 몇 안 돼요. 중진국, 선진국의 어느 정도 수준의 그 기술력과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학력 수준이 되면서 그러니까 공업 입국이 된 나라면서 그러면서 손재주도 있고 자본도 있고 그러면서 급여도 적당해야 됩니다. 지금 뭐 뉴욕이라든지 미국의 대도시 같은 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25, 30달러예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2, 30달러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저기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흔히 말해서 옛날 뽀이, 걸,
웨이터, 웨이트리스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팁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게 그 사람들 그렇게 받으면 뉴욕 생활 못 합니다. 근데 팁이 있어서 그래요. 점심 때 팁 해가지고 15% 미니멈 15에서 25%까지 써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가볍게 해가지고 실내에서 편의해도 시간당 급여가 40달러인 나라예요. 어떻게 제조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못 한다고요. 그러면 아니 저게 뭐 사람 적고 뭐 유타라든지 그 뭐 이런 데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데는 다른 산업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공장에도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 많은 땅에서 농장, 목장으로 먹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이 대단한 건 우리가 중국의 어떤 공산주의 일당 전체주의 내지는 권위주의 체제를 싫어해서 그렇지 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경제개발 계획을 딱 해가지고 공산당에서 지금 몇십 년간 저렇게 하는 겁니다.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면 회계까지 않습니까? 원자력 폐기한다 했다가 신재생 에너지 다시 살리고 다시 폐기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그만 나라에서 낭비가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됐다 공화당 됐다 민주당 됐다 공화당 됐다 할 때마다 확확 바뀝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의 주적에 대한 거. 중국이라면 중국. 옛날 소련 했을 땐 소련. 그거 삼아가지고 애국심 고취시켜가지고 강국으로 가는 데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마저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라방을 하면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규탄하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성명 발표하고 그 뭐 국회에서 뭐 소집하고 이런 안건으로 그런 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앗뜨거하고 다 보고가 들어가요. 주한 미국 대사관 통해서 본국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친미주의자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사동맹 깨지고 미국에 눈박해라면 걔네들이 간다. 아닙니다. 효수 미신 사건 때 보세요. 미국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라 하니까 아뜨거 하면서 버시바우 나토 대사 보내고 한국 그 민심 달래려고 얼마나 노력했나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의 정권에 대통령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정 마음에 안 들면 이 나라를 이 주변 네 개의 나라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분열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뭐 그렇고 지금의 그래서 세계 경제는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즉 글로벌 사우스 쪽하고 선진국 쪽하고 팽팽합니다. GDP나 이런 게. 그리고 많이 여러분들이 옛날에 맨날 오를 때는 미국도 어떻고 런던도 어떻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집값 안 오릅니다. 한국만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저금리에서는 집은 부족하죠. 미국은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뭐 불법 입국한 사람들도 10년, 20년 있다가 영주권 받고는 집 사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4.5, 4.7에서는 저 금리로는 집을 못 삽니다. 몰기지를 못 한다고요. 다운페이 해가지고 100만 달러면 10만 달러, 옛날에 5만 달러 갖고도 집을 샀어요. 지금 한 10만 달러, 20만 달러를 지금 다 5만 달러면 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년 분할로 해가지고 저기 이자하고 같이 내는데 4.7, 4.5%는 그게 부담이 돼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윤석열 정권 때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특례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별대출하고 나중에 40년 대출, 50년 대출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기지. 그게 지금의 금융위원회 그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딱 바뀌니까 대통령 바뀌나 금융위원회에서 똑같은 사람이 전세대출 조이고 주택담보대출부터 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똑같은 공무원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금융위원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 소속 금감원인가 금융위원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작년에 계엄할 때 그때는 그쪽에서 어떤 작품까지 나왔냐면 1억 있으면 10억짜리 집 산다 해가지고 정부가 반 투자하고 나머지 그 금융권에 50% 대출해서 5억 하는데 그 중에 자기 돈은 1억이고 나머지 4억은 융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 사라 그런 작품도 거기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무슨 몰기지라고 했죠? 82%를 남의 돈 갖고 그러니까 지금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 대책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흐름 일정한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과연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느냐, 하락하느냐,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쭉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2년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루에 서울에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됐어요. 하반기에. 그래가지고 급락하고 실제로 마포에도 뭐 증연이 뭐니 해도 8억짜리를 했다는 등 뭐 이랬었는데 뭐 나중엔 낭설이지만 결국 10억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지금 17억 하는 아파트들이. 둔촌주공도 12억 13억인데 참 이거 문제 된다 이랬던 거고요. 그게 지금 25억 하니까 기도 안 차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펌프질해 가지고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정부는 아니라는 거는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부는 내년까지 뭐 안 내린다면 임대사업 한 거 그래서 양도세 감면받고 파시면 되겠죠. 일찍 판 사람도 있어요. 이거 2015년도 이렇게 16년도에 임대사업 내가지고 양도세 혜택 다 받고 팔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일찍 한 사람들은 지금 팔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저는 3, 40대도 없다고 보는데 3, 40대는 집 사지 마세요. 이 가격이 정상 가격은 아닌 건 분명하고요. 여러분이 집 사는 거는 준신축이나 신축도 아니고 구축인데 그걸 사는 순간에 여러분은 앞으로 집값이 내리거나 그럴 땐 재건축도 불가능하고요. 재건축을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 대출 줘가지고 전세 많이 안 오르게 한다니까 그냥 전세에 어떻게든 전세로 버티세요. 3, 40대 처음 결혼한 사람 올해나 내년에 하는 사람은 그냥 하고 그리고 2 플러스 2니까 4년인데 4년 후부터는 입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 물량도 적지가 않아요. 옛날에 2011, 12, 13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가구가 안 됐어요. 지금은 2만 가구도 적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13, 14, 15, 16년도에 다 2만 가구, 3만 가구 이랬습니다. 18년도, 19년도부터 4만 가구, 5만 가구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번 팔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매물이 막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사지 마세요. 그래서 40대 때는 정 뭐 하고 싶으면 부동산 보는 눈이 있다면 뭐 준신축 해가지고 비싸게 사시질 마시고 그냥 재개발 하나 사놓으세요. 빌라도 사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빌라도 건축 비용 많이 즉 예전처럼 그렇게 남의 돈 공짜로 못 먹습니다. 집은 많은 사람 두 채를 주려면은 분양가를 높여야 되고 그러면 자기 거 지분이 얼마 안 되면은 많이 내야 됩니다. 자기가 그 분담할 분담금이 그렇기 때문에 저기 원효를 한남단 4구역 같은데 집은 10평이면 좀 나은데 10평 아래 되는 빌라들은
25평, 30평에 현재 예정된 그 추가 부담금이 10억이대예요. 10억.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팔아먹기도 어렵습니다. 프리미엄을 그렇게 많이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할 만한데 더블 역세권에,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지금은 싼데 저기 앞으로는 좋아질 만한데, 그래갖고 거기에 그냥 너무 그 형편없는 빌라도 말고요. 뭐 신축 빌라니 해서 이거는 1가구 2주택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국토부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장난치는 거라고. 그거 안 해준다고 해서 자기네가 공급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1가구 2주택 안 들어 보낸, 그러니까 카운트 안 한다 이렇게 갖고 사게 왔는데,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대체로 한 10평 넘는 지분을 갖고 빌라라도 그런 거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적절한 가격에서 사놓고요. 그리고 그냥 내 집 마련하지 마시고 전세를 사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런 것도 싫으면은 전세 사시면서 청약해 갖고 좋은 거 분양 받으시던가.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 그리고 일정 규모 되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서울에서 가깝다고만 하지 말고요. 동서남북에 뭐 있나 보세요. 제가 하남, 교산, 뭐 왕숙, 부천, 대장에서 창릉을 별로라고 쳤을 때 3기 신도시 발표했던 5, 6년 전에 제가 창릉을 1순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교산이나 창릉인데 전 여전히 창릉이 1순위예요. 창릉 옆이 마곡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주변에 일산, 파주, 김포가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삼성뉴타운, 은평뉴타운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서울 쪽으로는 상암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30평이 6, 7억이면은 이거는 거저인 겁니다. 자, 교산 옆에는 위례가 있지만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동쪽으로 가면 광주 태천면이고요. 남쪽 저절은 광주 중부면입니다. 경기도.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깝고 강남에 가깝다는 한 가지 이유로 거기가 지금은 그쪽의 집값이 강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유망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마포가 강남의 40% 하다못해 목동조차 강남을 우습게 마포를 우습게 여길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포는 여의도, 용산, 광화문, 신촌, 상수, 합정, 목동, 영등포를 다 끼고 있다. 그 안에 있는 게 마포다. 여기가 땅값이 싸면 비정상인 거다. 여기가 집값이 이렇게 싼 건 비정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왕숙을 보십시오. 왕숙은 나중에 GTX 비 오면은 뭐 가깝습니다. 서울역, 용산역도 가깝고 청량리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전원도시입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저기 광주 수목원, 그 수목원 있죠? 수목원 있는 데고요. 저쪽으로 하면 마석이고요. 천마산 나오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제 구리 뭐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단지로 건설되고 쾌적도로에선 최고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땅값 자체는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는 창릉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전에 그 딱 발표했을 때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창릉을 3순위, 4순위 막 이렇게 놨어요. 심지어는 부천 대장부도 아래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를 믿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시면 돼요.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되고요. 창릉 옆에 은평의 신사동 이런 거, 그 DMC 이런 거는 그 조그만 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냥 직선거리 1.5km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아마 터널 있을 겁니다. 옛날에 터널 공사했으니까. 그거 용두동 뭐 그리고 저기 서원역 있는 데서 그 조그만 터널 하나 지나가면 신사동이에요. 거긴 서울인 셈입니다. 그리고 창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산 집값이 안 올라요. 창릉이 끝나고 나서는 일산 이렇게 갖고 서북부 일대가
안정적인 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진 않더라도 땅값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데가 되고 지금 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 새로운 길님이 뭘 했나요? 삼성 SDI는 제 관심 대상도 아닙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SDI는 배터리 하나 있죠. 그 전고체 배터리. 그 외에 삼성 SDI가 했던, 뭐, 뭐죠? LCD라든지 OLED 이런 것들은 다 중국한테 따라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상품은 한국이 만들 수 있지만 고가품에 웬만한 건 중국이 다 만들 수 있고요. 중국과 우리가 같이 간다 해서 중국이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있다는 거고요. 그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걸 지금 미국이 막고 있어서 특히 이번에 타격이 큰 게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 그 반도체 공장도 해놓고 그리고 계속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뭐 반도체 공장 투자만 하면 뭐 합니까? 계속 그 리뉴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3,500억 달러 그리고 윤석열 때 1,200억 달러 했는데 계속 저기 투자했으면 미국을 위해서 계속 투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거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국민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정치인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다음 정권도 미국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이걸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나라가 절단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저렇게 하는 대로 요리하고 일본이 휘두른 대로 이렇게 칼 맞고 살아야 되느냐? 중국의 무시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남북 평화 체제 돌입해가지고 전쟁 안 하자 선전하고 남북이 교류 협력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는 선택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안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일부 교회 극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나갔던 사람인데 그 교회 나가는 게 부끄러워요. 요즘은요.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그 뭐 하면서 그 종교의 자유가 자기네들이 저렇게 하라는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말한 종교의 자유가 그런 종교의 자유는 아니거든요. 국민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마음대로 선택하고 포교하는데 어떤 권력자, 나라가 막지 말아라. 법으로 규정하자는 거지. 그걸 자기네가 하나의 세력이 돼가지고 이 나라 정치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도덕적 잣대까지 들이대려고 하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집사람 보내놓고 제가 일요일에 그래서 켜놓고 실방하는 게 좀 교회 앞에 주차해놓고 그냥 거기서 예배 보고 옵니다. 11조도 물론 내고 그러지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다니지만 그리고 저런 거에 대해서 아유 그래도 교회가 맞는 말 하겠지. 맞는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4분의 5열 되는데 이 4분의 5열의 가장 큰 책임이 교회 아닙니까? 자, 문재인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붙었을 때 교회 한기총에서 문자 돌렸어요. 개교회에. 누구 지금 이 나라 공산화되고 나라 망한다고. 그게 할 짓입니까? 그 수사해가지고 사실은 선거 개입으로 검찰이 있고 그러면 다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개신교의 가장 큰 단체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전광씨도 한기총 간부인가 회장인가 했잖아요. 뭐 정치인이라고 뭐 그렇게 다 나을 수는 없고 그러고 여러분도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동산 주식 이러지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 큰 맥락으로 볼 때는 지금은 큰 격변기에 있고요.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다 투자하니까 안 뽑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안 뽑습니다, 현대 자동차. 안 뽑아요. 대졸자 신입도 안 뽑고요. 경력사원도 안 뽑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뽑는데
그렇고 다른 데도 안 뽑습니다. 뽑는 것도 미국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뽑습니다. 영어해야 가능하고 거기에 비자에 문제 없는 이런 애들만 뽑습니다. 그 경력직 위주로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 전자공학과 나와도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이 나라에서 공장을 돌리고 사업을 해야지 신입사원 뽑고 걔네들이 3년, 4년, 5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아야지 이 괜찮은 이 엔지니어가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대도 끊기게 생겼어요. 이거 기자들이 아무도 지적 안 합니다, 이거. 관세 맞는 게 낫지, 이게. 그리고 중국 편에 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럴 바에는. 물론 그러면은 미국이 압력 행사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나라의 분쟁을 이끌고 그러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진 게 저 미국이 쓱싹거려고 한 전쟁이에요. 저게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비난받았다 맞다 하고 러시아 나쁜 놈인데 푸틴이 나쁜 놈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전쟁은 미국의 지원이나 미국이 지원해주겠다는 암시가 없으면 젤렌스키가 전쟁을 벌일 생각을 못했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얼마든지 지금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런 전쟁을. 그걸 우리나라의 위에는 고위 공무원, 정치인들도 다 압니다. 국민이 깨어 있고 국회가 잠깐 결의문 하고 그래가지고 정부에 압박을 해서 우리나라 이익이 좀이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기자도 그렇게 안 쓰고요. 다 우리가 별 수 있나? 뭐 걔네들이 잘하니까 뭐 미국인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체념하는 겁니다. 지금은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조선에 그 많은 배, 1,000척, 2,000척을 제조하게 하고, 조선이 아니죠, 고려죠. 그리고 고려군과 송나라 군인을 징발해가지고 일본을 2번 정벌하려고 했던 때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원나라가 망했습니다, 사실은. 원나라가 그냥 망한 게 아닙니다. 원나라는 무리하게 일본을 정벌하려고 하다가 이쪽에 힘을 쏟고 그러면서 이미 원나라는 처음에 징기스칸 체제가 아니고 2대, 3대로 지나면서 원, 그리고 다른 칸 국가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 형제국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분열이 된 데다가 쿠빌라이가 했던 원나라가 그래도 중국 대륙을 한 100년 가까이 했었는데 지배했었는데 100년 정도, 100년 넘었나요? 뭐 저건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원나라의 치명타를 안긴 건 그겁니다. 송나라에서도 60만이고요. 우리나라 고려군도 상당 부분 가서 거기서 몰살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단기간에 몇 년에 배를 1,000척, 2,000척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나무들, 쇳덩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소비됐겠습니까? 나라가 휘청거렸던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거 별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 한국 만만한 나라 지금 해가지고 투자하라 이런 건데. 근데 정작 미국과 혈맹에 가까운 호주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기 중국에 붙을 거야. 중국 방문했잖아요. 그냥 G20인가 그 회의 딱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인가 아마 방문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기사.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국제 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요. 트럼프 다음에 민주당에 하든 공화당에 하든 이 집권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대통령이 그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동맹의 어깨, 목덜미를 잡고 삥을 뜯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뜯기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리저리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제국의 힘이 약화될 때는 자기가 속된 말로 노예국이나 뭐 노예국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종속국에 그 많은 거를 요구하고 징발하고 그러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동맹을 핍박하면서 이렇게 속 좁게 살았던 게 처음이에요.
그 얘기는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1시간이 넘었네요. 그리고 뭐 그 부동산 주식은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가급적 그 주식으로 해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끝내려고 했는데 저기 짧게 하는데 주식은 망하면은 뭐 자살한 사람도 있지만 부동산은 자살한 사람 없다. 부동산도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뉴스에만 안 나왔다 뿐이지. 그리고 부동산은 일부만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익 실현하면서 하지 나머지 내릴 때 한참 조정기 때는 집안 팔려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한번 딱 들어와 가지고 한번 혜택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지금은 현 정부가 돈을 풀어서도 뭐하든 주식으로서 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한국 차트나 한국 시장을 못 믿어요. 왜 그러면 한국 그 주식 시장은 미국에 많이 종속되어 있는 게 뭐 틀림없거든요. 나스닥이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만 막 올라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차트로 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 푸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그 산업을 가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그 여윳돈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주식을 올해 하고 내년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리지 않을 거다. 운 좋으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큰데 뭐 아니고 내년 중기에 조정하고 하반기에 오르면 더욱더 좋은 시나리오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에 그랬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년에는 좋으니까 그냥 주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반기도 괜찮으니까 만약 코스닥이건 어디건 코로나 때 물렸던 그런 사람들 다 본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장세가 이렇게 좋았고 지수가 올라가면 흔히 말해서 아주 불량한 주식 외에는 순환매가 와서 결국은 다 어느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자기께 별 볼 일 없는 주식이면 그때 정리하고 본전을 회복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부를 늘리든가 하십시오. 그리고 아마 이 장세는 저는 그렇게 오래 간다고 안 봅니다. 물론 60, 70 먹어도 주식하고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까지만 딱 하고 안 할 겁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하고 안 하려다가 제가 조금 개인적 손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복구하면 안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사람을 피폐하게 합니다.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삶이 얼마나 남아있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리고 뭐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분을 감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60대 중반이면은 이제 모든 거에서 자유로워질 나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뭐 더 꾀하고 그러기에도 쉽지도 않고요. 다만 이거를 방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뉴스 보고 그런 감각이 아직 살아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SDI는 보지도 않았고요. 제가 지금 여기 음악 감상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차트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주식이 얼마나 갈지 이런 걸 볼 제 관심 영역이 아니에요. 제 관심 영역은 철저히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엇이냐? 풍력,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뭐 이런 주식입니다. AI. 정부가 여기에 돈 쏟아붓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미국 가가지고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예요. 그럼 정부가 쏟아붓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도 자기네가 챙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나마 우리가 강세인 업종 중에 하나예요. 뭐 우리나라만큼 뭐 바이오 시밀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인도 뭐 그리고 바이오 저 제약 산업 자체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으로 재편됐고 나머지에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본력도 갖고 있고 기술도 있는 나라가 우리 인도 이런 몇몇 나라예요. 그리고 아직 중국은 이쪽에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챙기는 정도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조선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거 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